어머니, 방이 모자라서요. 저기 세탁기 옆방에서 주무세요. 며느리의 긴 손톱 끝이 가리킨 곳은 100평 펜트하우스의 안방이 아니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곰팡이 냄새 가득한 1평짜리 다용도실 창고방이었습니다. 평생 국밥을 팔아 피땀 흘려 모은 30억 전 재산을 바쳤건만 이삿날 제게 돌아온 건 쓰레기 같은 짐짝 취급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놈마저 제 마누라 치마폭에 숨어 어미의 눈을 피하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하지만 저것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이날을 위해 품속에 서슬 퍼런 비밀 무기 하나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요. 30억을 꿀꺽하고 시어머니를 창고로 내몬 대가로 피눈물 나게 해줄 겁니다. 과연 한평 창고방에 갇힌 시어머니의 통쾌한 반격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놓치면 아까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이삿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생 국밥 뚝배기를 나르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이른둘의 김말순 씨는 가슴이 벅차올라 쿵쾅거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죠. 시장통에서 40년 동안 뜨거운 김을 쐬며 악착같이 모은 돈 30억을 몽땅 털어 장만해준 아들 내외의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앞이었으니까요. 말순 씨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지갑을 활짝 열며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말순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직원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수고들 많으셔. 내 새끼들이 살 집이니 흠집 하나 안 나게 잘 좀 부탁해요. 이거 가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드시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는 사이 며느리 최미진이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이태리제 소파가 들어오는 것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죠. 그때 말순 씨가 평생을 아껴온 낡은 자개장과 색바랜 이불 보따리가 트럭에서 내려졌습니다. 미진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습니다. 최미진이 인부들을 향해 손사래를 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저거 안으로 들이지 마세요. 저 촌스러운 걸 거실에 놓으면 인테리어 다 망친단 말이에요. 일단 저기 복도 끝에 쌓아두세요. 나중에 버리든가 해야지 원. 말순 씨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쿡 찔리는 것 같았지만 좋은 날 얼굴 붉히기 싫어 애써 웃음을 삼켰습니다. 짐 정리가 얼추 끝나갈 무렵 말순 씨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햇빛 한 번 제대로 안 드는 단칸방에서 살았기에 아들이 약속했던 남양방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김말순이 며느리의 옷소매를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가, 내 방은 어디냐? 준호가 엄마 방은 햇빛 잘 드는 남양으로 해준다던데 저기 저 방이냐? 최미진이 곤란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서 어쩌죠? 아이들 공부방이랑 서재를 남양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방이 모자라더라고요. 요즘 애들 학군 때문에 여기 온 건데 공부가 우선이잖아요. 김말순이 당황하여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방은 어디란 말이냐? 최미진이 주방 구석에 있는 다용도실 문을 벌컥 열며 손짓했습니다. 여기요. 짐 정리될 때까지만 임시로 쓰세요. 보일러실이랑 같이 있어서 겨울엔 따뜻하고 좋아요. 말순 씨가 들여다본 그곳은 방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세탁기와 김치 냉장고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천장에는 굵은 배관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죠. 창문 하나 없어 대낮인데도
컴컴한 그곳에는 잡동사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겨우 몸 하나 누일 공간은 세탁기 바로 옆 차가운 타일 바닥뿐이었습니다. 김말순이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나더러 지금 빨래통 옆에서 자라는 거냐? 내가 평생 국밥 팔아 사준 집에서 창고방 신세를 지라는 거야? 그때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아들 박준호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먼 산을 바라보며 웅얼거렸습니다. 박준호가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진이가 요즘 신경 쓸 게 많아서 예민하잖아요. 짐 정리되면 다시 방 배치해 드릴 테니까 며칠만 좀 참으세요. 네. 아들의 비겁한 태도에 말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뜨거운 국물을 퍼나르며 키운 아들이 제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어미를 창고로 내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갈 곳도 없고 이삿날부터 큰 소리를 낼 수 없어 말순 씨는 울분을 삼키며 짐 보따리를 들고 그 좁은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집안에 고소한 한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블링이 화려한 최고급 소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말순 씨의 자리는 그 화려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최미진이 다용도실 앞에 펴놓은 플라스틱 간이 테이블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거실 환기가 잘 안 돼서 고기 냄새가 옷에 배면 곤란하거든요. 어머니 국은 제가 따로 데워놨어요. 말순 씨 앞에는 다 식어 빠진 국 한 그릇과 찬 밥덩어리,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식탁에서는 아들 부부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 아빠, 이 국이 진짜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아요.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 이 집 오니까 좋지? 그 행복한 웃음소리가 말순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디찬 바닥에 앉아 밥술을 뜨는데 목구멍이 꽉 막혀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 섞인 밥알을 억지로 삼키며 말순 씨는 난방조차 들어오지 않는 창고방 바닥에 전기장판 하나를 깔고 누웠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고 세탁기 호스에서는 물 빠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말순 씨는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려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미진이 화장대를 두드리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어머, 말도 마. 노인네 냄새나서 아예 격리해뒀어. 100평이면 뭐하니? 물 관리 안 되면 똥값 되는데. 어차피 명의도 내 앞으로 넘어왔겠다. 지가 어쩔 거야? 그냥 식모 하나 뒀다 셈 치지 뭐.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말순 씨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방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가족이 아닌 냄새나는 짐짝 취급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충격을 받은 말순 씨는 도저히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겉옷 하나만 걸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기를 몇 시간 지나가는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박혔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말이야. 시어머니 명의로 집 사자마자 바로 요양원 알아보고 다닌다더라. 세상에 30억이나 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순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한통 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말순 씨는 다시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고 내 아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띠딕.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고음과 함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음만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말순이 당황하여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띠딕.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말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그 짧은 사이에 며느리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는 것을요. 그것은 단순한 비밀번호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 그리고 아들의 인생에 어머니인 김말순의 자리는 없다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김말순이 차가운 현관문에 이마를 대고 힘없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산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는구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리 초라해졌나.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아들 가족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 씨는 무릎을 감싸 안고 현관 앞 센서등 꺼진 복도에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졌다 꺼지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동안 말순 씨의 눈빛은 서러움에서 점차 싸늘한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말순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랑이 새끼를 키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그녀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현관문 앞 센서 등이 꺼졌다 켜지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2시간을 꼬박 기다려 다리가 퉁퉁 부어오를 때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며느리 최미진이 화려한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채 내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쪼그려 앉은 시어머니를 보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눈썹만 살짝 치켜 올렸죠. 김말순이 저린 다리를 두드리며 간신히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아가, 번호가 왜 바뀐 거냐? 내가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리더구나. 최미진이 도어락 덮개를 올리며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번호 알려드려봤자 또 잊어버리고 동네방네 소문내실까봐 그랬어요. 보안 문제도 있고요. 그냥 벨 누르세요. 제가 집에 있을 때만 들어오시고요. 김말순이 기가 막혀 입을 때려 했지만 미지는 쏙 들어가 버리고 현관문은 야속하게 닫혀버렸습니다. 말순 씨는 그날 이후 자기 집을 들어갈 때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며느리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얹혀 사는 객식구처럼 말이죠. 며칠 후 거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미진이 창고방 문을 열고 앞치마를 툭 던졌습니다. 오늘 갤러리 모임 친구들이 집 구경을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최미진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면 말씀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거 입고 계시고요. 친구들이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하면 저 촌스럽다고 무시하거든요. 그냥 도우미 아주머니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네. 김말순이 앞치마를 주워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더러. 내 친구들 앞에서 식모 노릇을 하라는 거냐?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최미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돈이라뇨? 이제 명예 제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기죽는 거 싫으시다면서요? 준호체면 봐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아들 이름이 나오자 말순 씨는 또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미진의 친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100평 펜트하우스의 화려함에 감탄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죠.
말순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과일 접시를 날랐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순 씨의 손을 유심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미진의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야, 너네 도우미 아줌마 손이 왜 저래? 거북이 등껍질 같아. 음식 만지는데 좀 비위 상한다 야. 최미진이 킬킬거리는 친구들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쩌겠어. 싼 맛에 쓰는 거지. 늙어서 갈 데 없는 분 걷어준 셈 치고 쓰고 있어. 일은 좀 서툴러도 말기는 알아먹으니까. 부엌 구석에서 그 말을 듣던 말순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찬물에 배추를 씻으며 훈장처럼 남은 굳은 살이었습니다. 아들을 대학 보내고 이 집을 사게 해준 그 거친 손이 며느리와 친구들에게는 비위 상하는 더러운 것으로 취급받고 있었죠. 모멸감을 견디다 못한 말순 씨가 쟁반을 내려놓으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유리잔과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흐르고 미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최미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줌마, 미쳤어요? 이 접시가 얼마짜린 줄 알아요?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거라고요. 몸으로 떼어도 못 갚아요. 친구들이 수군거리며 눈치를 살피는 사이 미진은 말순 씨를 부엌 안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최미진이 말순의 귀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방법 없어요. 요양원 자리 알아봐 둔 거 아시죠? 거기 가셔서 벽 보고 사시던가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말순 씨는 빗자루로 유리 조각을 쓸어 담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바닥에 박힌 유리 조각보다 가슴에 박힌 비수가 더 아팠습니다. 주말 오후 말순 씨가 퉁퉁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고 시장에 다녀온 사이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항상 닫혀있던 다용도실 창고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불길한 예감에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가 보니 방 한 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말순 씨가 목숨보다 아끼는 죽은 남편의 유품, 낡은 라디오와 빛바랜 사진첩을 모셔둔 자리였습니다. 김말순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아들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내 물건들 어디 갔냐? 거기 있던 라디오랑 사진첩 못 봤어? 박준호가 TV 채널을 돌리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미진이가 냄새난다고 싹 정리했어요. 곰팡이 핀 것 같던데 왜 아직도 끼고 사세요? 김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정리를 해? 말순 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는 그녀의 손끝이 검게 더러워졌지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찢어진 상자 틈에서 처참하게 박살난 라디오와 반으로 찢긴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김말순이 찢어진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어떻게 당신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순 씨는 깨진 라디오를 들고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안방에서 화장품을 정리하던 미진을 보자마자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말순이 미진의 어깨를 잡아채며 악을 썼습니다. 내년이 사람이냐? 어떻게 시아버님 물건에 손을 대? 이게 어떤 물건인데 네가 감히 버려. 최미진이 놀란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이거 안 나요?
진짜 노망 나셨나 봐. 그때 거실에 있던 준호가 달려와 말순 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말순 씨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나뒹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아내 앞을 막아서며 말순 씨를 내려다보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죽은 사람 물건 때문에 산 사람 잡을 거예요? 미진이 놀란 거 안 보여요? 김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아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말순이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비가 너 대학 보낼 때 팔았던 소판 돈으로 산 라디오다. 그걸 쓰레기라고 버려? 박준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깟 옛날 이야기 지겨워요. 그리고 이 집 명예 미진이 거잖아요. 주인 허락 없이 집 늘리지 마시라고요. 싫으시면 나가시던가.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말순 씨의 심장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준호는 씩씩거리는 아내를 달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말순 씨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창고방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말순 씨는 찢겨진 남편의 사진을 투명 테이프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전과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말순 씨에게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임자, 왜 그러고 살아? 당신 김말순이잖아. 시장바닥 호랑이 김말순. 김말순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헛살았어. 자식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고 살았더니 내가 호구가 된 줄도 몰랐네. 그녀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는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 몰래, 아니 세상 그 누구도 모르게 준비해둔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죠. 김말순이 벽 너머 아들 부부의 방을 노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 내 돈, 그리고 내 자존심. 다 찾아올 거야. 피눈물이 뭔지 너희들도 똑같이 흘리게 해주마. 말순 씨의 눈에서 도끼가 서린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40년 장사꾼 김말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숨겨둔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이 집에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게 될까요? 다음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화병 때문에 잠 한숨 못 잔 김말순 씨는 가족들이 깰까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라리 찬 바람이라도 쐬면 답답한 속이 좀 뚫릴까 싶어서였죠.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벤치에 앉아 허공의 입김을 불어내던 말순 씨의 눈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벤치 끝자락에 낡아 빠진 등산복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노인이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입술이 파랗게 질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사람을 상대해 온 말순 씨의 눈썰미가 번뜩였습니다. 저건 배고픔을 넘어선 저혈당 쇼크가 분명했습니다. 김말순이 화들짝 놀라 주머니를 뒤적이며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정신 차려요. 여기서 이러고 자면 입 돌아가요. 노인은 대답할 기운도 없는지 눈만 개슴츠레 뜬 채 헐떡거렸습니다. 말순 씨는 재빨리 품에 넣어두었던 따뜻한 두유 빨대를 꽂아 노인의 입에 물려주고 주머니에 있던 박하사탕 껍질을 까서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김말순이 노인의 등을 탕탕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자, 어서 삼켜요. 꿀꺽. 그래야 살지. 아이고, 어쩌다 이 새벽에 곡기를 끊어서 이 사단이야. 한참 동안 두유를 쪽쪽 빨아먹던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젖은 눈으로 말순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이 거친 숨을 고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멈 아니었으면 내 오늘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할 뻔했구만. 김말순이 혀를 차며 손수건으로 노인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말도 마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보아하니 자식들이 속 좀 썩이나 보네. 나도 그래요, 나도. 30억짜리 집 해주고 창고방 신세니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인가 몰라. 말순 씨는 낯선이라는 편안함 때문인지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속마음을 주절주절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짝 취급받은 이야기, 죽은 남편 사진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훔쳤죠. 노인은 묵묵히 두유팩을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말순 씨는 답답한 마음에 예전에 장사하던 국밥집 골목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로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시장 통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승용차에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내렸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 바로 공원에서 만났던 그 등산복 노인이었습니다. 노신사가 말순 씨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김말순 여사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며칠 전 공원에서 두유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김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영감님? 이게 무슨 조화래요? 때 빼고 광내니까 딴 사람 같네. 그는 국내 요식업계의 대부라 불리는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 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여사님이 주신 두유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젊은 시절 배고파서 쓰러졌을 때 국밥 한 그릇 공짜로 내주셨던 그 욕쟁이 사장님이 바로 여사님이시더군요. 늦었지만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강 회장은 말순 씨를 차에 태우고 서울 중심가에 있는 으리으리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국내 최고의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은 말순 씨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바른 서류 봉투를 변호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말순이 비장한 눈빛으로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 아들놈이 집 증여받을 때 내가 혹시나 해서 받아둔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서류의 맨 위에는 효도 계약서라는 제목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깨알 같은 글씨와 함께 위 사항을 어길 시 증여받은 재산을 즉시 반환하며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인낙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준호와 최미진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증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예요. 재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증거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법적인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강 회장이 껄껄 웃으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쳤습니다. 들으셨죠, 김 여사? 이제 칼 자르는 여사가 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자루요. 말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험한 세상 혹시 몰라 마련해둔 마지막 보험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김말순이 입술을 꽉 깨물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갑시다. 내 집 찾으러.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는 최미진이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말순 씨가 정중앙에 앉아 있고 그 양옆으로 냉철한 인상의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최미진이 쇼핑백을 떨어뜨리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노망나더니 이제 모르는 남자들까지 집으로 끌어들여요? 당장 안 내보내요? 김말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에 눌려 미진이 멈칫하는 사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변호사가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최미진 씨 되시죠? 김말수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귀하에게 부동산 인도 및 퇴거 집행 예고 통지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최미진이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퇴거? 웃기고 있네. 이 집 명의가 누구 건 줄 알고 이래요? 변호사 사칭 사기꾼들이야 뭐야? 하지만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미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잊고 있었던, 아니 무시하고 있었던 효도 계약 위반에 따른 증여 해제 조항들이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박준호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박준호가 하품을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미진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이 사람들 다 누구야? 김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지금껏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기억하냐? 이 집 명예 넘겨줄 때 네가 침 튀기며 맹세했지? 어머니 평생 공주처럼 모시겠다고. 그래서 이 각서에 도장 찍었지? 박준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니 엄마.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김말순이 아들의 말을 자르며 호통쳤습니다. 형식? 나한테는 목숨이었다. 너희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내 남편 사진까지 쓰레기통에 처박았어. 이제 계약 위반이다. 최미진이 부들부들 떨며 악을 썼습니다. 이까지 종이 쪼가리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소송이라도 하게요? 하세요. 3년이고 5년이고 끌어줄 테니까. 변호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착각하시나 본데 이건 소송이 필요 없는 공정증서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바로 들어옵니다. 말순 씨는 변호사의 말을 뒤로하고 공포에 질린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일주일도 아깝다. 딱 3일 주마. 그 안에 너희들 짐 싹 다 빼서 나가라. 안 그러면 내 손으로 다 갖다 버릴 테니까. 엄마, 제발요. 준호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말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변호사들과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닫히는 현관문 틈으로 아들의 비명 같은 절규가 들려왔지만 말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슬 퍼런 복수의 칼날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과연 3일 뒤 이 철없는 아들 부부에게는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까요? 말순 씨의 사이다
같은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운명의 3일은 폭풍 전야처럼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최미진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강남 바닥에 내로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미친 듯이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싸늘했죠. 김말순 씨가 준비한 공정증서가 너무나 완벽해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퇴거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 박준호와 최미진은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거실 소파에 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문만 안 열어주면 이 악몽이 지나갈 거라 믿는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전 9시 정각이 되자마자 고요하던 복도에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위잉 마이너스. 열쇠 수리공의 드릴 소리가 현관 도어락을 무참히 뚫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진이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미진이 소파 쿠션을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안 돼. 열지 마.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다 꺼져. 철컥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힘없이 열렸습니다. 그 너머에는 붉은 조끼를 입은 법원 집행관들과 인부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지팡이를 짚은 김말순 씨가 장군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까지 버티고 서 있었죠. 김말순이 집행관을 향해 턱짓하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작하세요.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끄집어내요. 집행관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치자 100평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놓인 명품 가구와 장식장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 아끼던 샤넬백과 보석함들이 압류 물품 리스트에 올라 노란 플라스틱 박스에 담겼습니다. 최미진이 가방을 뺏으려는 집행관의 팔을 물어뜯을 듯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거야. 우리 남편이 사준 거라고. 김말순이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내 남편? 그 남편 빤스 한 장까지 다 내 돈으로 산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내 거지. 최미진이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며 발악했습니다. 아, 억울해. 경찰 불러. 이거 다 강도들이야. 그때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다가와 미진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경찰이 미진의 어깨를 누르며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부인,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르세요. 경찰의 제지에 꼼짝 못하게 된 미진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진이 인테리어 망친다며 복도에 내놨던 말순 씨의 자개장이 다시 안방으로 당당하게 들어갔고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미진의 대형 초상화가 인부들의 손에 의해 떼어졌습니다. 인부가 초상화를 바닥에 쿵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어디다 둘까요? 폐기 처분할까요? 김말순이 대답 대신 싸늘한 눈빛을 보내자 인부들은 초상화를 현관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액자 유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미진의 비명소리와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은 박준호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말순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엄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갈 데도 없잖아요. 김말순은 바짓가랑이를 잡은 아들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라디오를 찾으러 온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던 그 손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말순 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아냈습니다. 김말순이 아들의 손을 발로 차갑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늦었다. 내가 기회를 줬을 때 너는 날 엄마가 아니라 짐짝 취급했어. 이제 와서 엄마, 썩 물러나라. 밀려난 준호가 바닥에 나뒹굴자 말순 씨는 거실 장식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미진이 가장 아끼는 500만 원짜리 수입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망설임 없이 화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최미진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깨면 가만 안 둬. 김말순이 보란 듯이 화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마이너스.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이 거실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정적 속에서 말순 씨의 목소리가 서슬퍼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다. 너희가 짓밟고 깬 내 마음이 딱 이 꼴이야. 이제 속이 좀 시원하냐? 짐 싸는 작업은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집행관들은 아들 부부에게 당장 입을 옷가지와 세면도구 몇 개만 챙기게 한 뒤 그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난 두 사람은 100평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주변에는 구경 나온 이웃 주민들이 혀를 차며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죠. 이웃 주민일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꼴 좀 봐. 시어머니 쫓아내더니 꼴 좋다. 인과응보지 뭐. 박준호와 최미진은 수치심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말순 씨가 문틈 사이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김말순이 닫히는 문을 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너희 쓰는 신용카드, 차, 통장 전부 다 동결시켰다. 변호사가 압류 걸어놨어.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벌어서 살아봐라. 10원 한 장 내 돈 기대하지 마. 어머니. 딩마이너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아들의 절규가 끊겼습니다. 텅 빈 거실 난장판이 된 바닥에 홀로 남은 말순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화병 조각이 반짝이는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김말순이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며 독백했습니다. 이겼는데, 다 쫓아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리냐? 준호야,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니? 말순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자식을 제 손으로 내쳐야 했던 어미의 찢어지는 아픔이 더 컸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말순 씨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니까요. 과연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으로 쫓겨난 아들 부부는 어떤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선 말순 씨에게는 어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쫓겨난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려했던 100평 펜트하우스의 기억이 전생처럼 느껴질 만큼 아들 부부의 현실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카드란 카드는 모조리 정지당했고 수중에 있던 현금마저 압류당해 빈털터리가 된 두 사람은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하다 결국 도시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달방으로 내놓은 그곳은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5평짜리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습기 때문에 누렇게 들떠 있었고 장판 밑에서는 바퀴벌레가 스스슥 기어다녔죠.
최미진이 코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미진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아, 저게 뭐야? 오빠, 나 여기서 못 살아. 당장 다른 데 알아봐. 어떻게 사람을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처박아? 박준호가 구석에 놓인 찌그러진 냄비에 수돗물을 받으며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미진아, 좀 참아라. 당장 가진 돈이 30만 원뿐인데 어딜 가냐? 찜질방 비용도 감당 안 돼서 온 거잖아. 최미진이 핸드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독한 노인네, 어떻게 자식을 길바닥에 나앉게 해? 피도 눈물도 없어? 박준호가 한숨을 푹 쉬며 소주병 뚜껑을 땄습니다. 엄마 탓하지 마. 우리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리고 엄마가 준 기회 우리가 발로 찼어. 뭐? 자초? 당신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당장 가서 빌든가 돈을 훔쳐오든가 해.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미진의 독설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준호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깡소주만 들이켰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현실의 비참함보다는 덜 쓰라렸으니까요. 반면 김말순 씨의 인생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덕분에 김말순 원조 국밥 프랜차이즈 사업이 날개를 단 듯 비상하고 있었거든요. 본점 주방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밀려드는 주문으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김말순이 뽀얀 국물을 국자로 휘저으며 직원들에게 외쳤습니다. 자자, 힘들어도 좀만 힘냅시다. 저기 3번 테이블 깍두기 좀 더 갖다 드리고 국물 식기 전에 얼른 나가요. 하얀 위생 모자를 쓴 강 회장이 주방 입구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허허, 김 여사. 아니지, 이제 김 대표님이지.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구먼. 벌써 가맹점 문의가 100건이 넘었다는 거 아시오? 김말순이 땀을 닦으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죠. 내 평생 국밥만 말았는데 늙어서 이렇게 호강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내 국밥 먹고 힘난다고 할 때마다 아주 살만 납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 김 대표 진심이 담겨서 그래요. 배고픈 사람 빈속 채워주는 게 장사라는 그 마음, 손님들이 귀신같이 아는 거지. 말순 씨는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 형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간물주 사장님이라 부르며 친할머니처럼 따랐죠. 펜트하우스라는 껍데기를 잃은 대신 말순 씨는 사람 냄새나는 진짜 행복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준호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퉁퉁 불어터진 면발을 억지로 삼키며 멍하니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는데 편의점 안 TV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밝은 목소리로 멘트를 날렸습니다. 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칠순의 나이에 국밥 신화를 쓰신 김말순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준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TV 화면 속 어머니는 자신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개량 한복을 입고 곱게 화장을 한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당당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TV 속 김말순이 인터뷰어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비결이요? 별거 없어요. 내 자식 먹인다는 생각으로 끓였죠. 근데 이제는 그 자식이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 우리 직원들입니다. 피 섞인 자식보다 더 살갑고 예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있었던가요? 맨날 돈 달라고 징징대거나 아내 눈치 보느라 퉁명스럽게 대할 때 보았던 어머니의 얼굴은 늘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저렇게 행복해 하시다니요. 박준호가 먹다 남은 라면 용기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불효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준호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후회는 늘 가장 늦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죄책감과 그리움에 이끌려 준호는 어머니의 식당 근처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무릎 꿇고 싶었지만 자신의 꼬라지가 너무나 비참해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가로수 뒤에 숨어 한참을 바라보다 힘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최미진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다 옷에 국물이 튀자 홧김에 접시를 집어 던진 것입니다. 식당 주인이 고무장갑을 낀 미진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줌마. 일하기 싫으면 관두지 왜 접시를 깨? 오늘 일당 없어. 당장 나가. 최미진이 앞치마를 바닥에 패대기치며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그래, 안 해. 내가 이런 데서 설거지나 할 사람인 줄 알아? 나 청담동 사모님 소리 듣던 여자야.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쫓겨나듯 식당을 나온 미진은 길거리 벤치에 앉아 분을 사귀며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검색어 순위에 김말순 국밥, 김말순 인생 역전이 도배되어 있었죠. 기사를 클릭하자 100평 펜트하우스보다 더 화려한 성공을 누리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최미진이 화면 속 말순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노인니가 내 돈 뺏어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지? 저 돈이 다 내 거였는데 30억에 프랜차이즈 수익까지 하면 그게 다 얼마야? 미진의 눈에 서서히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단칸방, 밀린 월세, 그리고 냄새나는 설거지 더미. 이 모든 비참한 현실이 시어머니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부른 결과라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았죠. 최미진이 휴대폰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못 물러나지. 내가 널 다시 그 창고방으로 처박아 줄게. 두고 봐. 성공의 정점에 선 어머니 김말순, 그리고 바닥으로 추락해 도끼만 남은 며느리 최미진. 극명하게 갈린 두 여자의 운명은 이제 더 큰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미진은 어떤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뒤늦게 효심에 눈을 뜬 준호는 이 폭풍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방송국 스튜디오의 화려한 조명이 김말순 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기 토크쇼 성공의 정석의 단독 게스트로 초대되어 방청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었죠. 화면 속 말순 씨는 더 이상 시장통 욕쟁이 할머니도 며느리에게 구박받던 쭈구리기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은발의 단아한 개량 한복을 입은 그녀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7순이 넘은 나이에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 원동력이 대체 무엇이었나요? 김말순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내 모든 걸 바친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지독한 배신감.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인생을 자식에게 맡겨두고
나를 잃어버린 내 탓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김말순 이름 석자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방청석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김말순 파이팅! 김말순이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가 72인데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말순 인생 역전, 국민 엄마 김말순이 올랐고 댓글창에는 배신한 아들 부부를 찾아내 혼주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장면을 비좁은 단칸방에서 지켜보는 최미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컵라면 국물이 튄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며 질투심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최미진이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웃기고 있네. 행복? 봄날? 그게 다 누구 돈으로 한 건데. 내 30억 뺏어서 차린 가게면서 어디서 성인군자 행세를 해?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미진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세상이 다 시어머니 편인 것 같아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곰팡이 냄새나는 방에서 썩어가는데 말순 씨는 승승장구하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죠. 최미진이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그 대단한 성공 신화, 내가 산산조각 내줄 테니까.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려 줄게. 다음 날 점심시간 김말순 원조 국밥 본점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북새통 속에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미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뜨거운 뚝배기를 내려놓고 돌아서자마자 미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며칠 동안 쓰레기통을 뒤져 모은 파리 사체와 머리카락 뭉치였습니다. 최미진이 주위를 살피더니 국밥 속에 파리와 머리카락을 털어넣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그리고 1분 뒤 식당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사람 살려. 식사하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 숟가락을 멈췄고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최미진이 뚝배기를 바닥에 엎어버리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들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국밥에서 왕파리가 나왔잖아. 머리카락은 또 이게 뭐야? 우웩 토 나올 것 같아. 직원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장 나오라고 해. 방송 나와서 깨끗한 척, 착한 척 다 하더니 뒤로는 썩은 음식 파는 거였어? 여러분, 이거 드시지 마세요. 다 구정물이에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미진은 그 카메라들을 보며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말순 씨의 명성이 추락하는 순간이라 확신하며 마스크 속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그때 주방 쪽에서 하얀 조리복을 입은 김말순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강 회장이 팔짱을 낀 채 서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김말순은 난동을 부리는 미진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김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파리가 나왔다고요? 우리 주방은 해충 방제 시스템이 있어서
파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최미진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여기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내가 이거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당신 가게 망하게 할 거라고. 김말순이 혀를 차며 손가락으로 계산대 뒤에 있는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아가, 아니 손님. 저기 좀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미진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는 방금 전 미진의 행동이 고화질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는 척하며 파리를 집어넣고 제 머리카락을 뽑아 국물에 섞는 모습이 줌인되어 너무나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 자작극이네. 와, 진짜 독하다. 어떻게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쳐? 저거 그 며느리 아니야?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상황이 역전되자 최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식당 입구는 건장한 직원들과 흥분한 손님들에게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김말순이 다가가 미진의 모자를 벗기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냐?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시게. 죗값은 치러야지. 모자가 벗겨지고 헝클어진 머리에 최미진이 드러나자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유튜버들이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생방송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대박 사건입니다. 김말순 대표님 며느리가 가게에 테러하러 왔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거 실화냐?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경찰에게 다가가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건네며 점잖게 말했습니다.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 현행범입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으니 확실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경찰이 미진의 팔에 수갑을 채우자 미진은 발악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미진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저 노인네가 시킨 거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피해자라고. 억울해. 하지만 그녀의 외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손에 질질 끌려나가며 미진은 말순 씨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식당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은 말순 씨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 저런 며느리는 콩밥 좀 먹어야 해요. 김말순은 손님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다 대접할 테니 마음 푸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못난 며느리 둔 시어머니 죄라 생각하고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손님들의 환호성 속에 말순 씨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방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씁쓸함이 가슴을 메웠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와 말순 씨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김 대표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김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이키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회장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저는 오늘 자식을 2번이나 죽였네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할까요? 강 회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위로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지금은 아파도 이게 다 준호 녀석과 김 대표를 위한 길일 겁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가족의 비극. 며느리는 유치장으로 갔고 아들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몰랐습니다. 이 소라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불행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 멀리 공사 현장의 차가운 바람 속에 위태롭게 서 있는 아들 준호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쫓겨난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유치장에 갇힌 미지는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쫓겨난 후 몇 달간 공사판을 전전하던 박준호는 부르트고 갈라진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비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평생 펜만 잡던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죠. TV에서 환하게 웃던 어머니 김말순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죄스러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박준호가 안전모 끈을 조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돈 모아서 엄마한테 딱 한 번이라도 떳떳한 아들 돼서 찾아가야지. 하지만 야속하게도 운명은 그에게 갱생의 시간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야간 작업을 강행하던 새벽 2시, 살짝 얼어붙은 철근을 밟은 준호의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준호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습니다. 3층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 준호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어머니가 끓여주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쿵 마이너스.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공사장을 울렸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붉은 선혈이 번져나갔습니다. 동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준호의 의식은 이미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잠겨버린 뒤였습니다. 같은 시각 전기장판조차 고장난 냉골방에서 자고 있던 최미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은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기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최미진이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되물었습니다. 네, 공사장이라고요? 남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요? 죽었나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미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걱정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녀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남편의 생사가 아니었습니다. 최미진이 입술을 침으로 축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설사 책임이라 이거죠? 그럼 보상은요? 합의금은 얼마나 생각하시는데요? 전화를 끄는 미진은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붉게 충혈된 눈을 억지로 깜빡이며 눈물을 짜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사고는 비극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탈출할 로또였던 겁니다. 김말순 씨가 소식을 들은 건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TV 뉴스 속보로 흘러나오는 30대 일용직 노동자 추락사고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환자복의 남자가 아들 준호임을 직감했죠. 국자가 바닥에 쨍하고 떨어졌습니다. 김말순이 사색이 되어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말순 씨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어지러웠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며느리 미진이 보였습니다. 말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말순이 며느리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가, 준호는
우리 준호는 어딨냐? 살았냐? 죽었냐? 최미진이 귀찮다는 듯 말순 씨의 손을 뿌리치며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와서 행패 부리지 마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요? 어머니가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그이가 이 추운 날 공사판에서 구르다 떨어졌겠어요? 살인자는 어머니라고요. 김말순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때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보호자분, 당장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수술비가 좀 많이 들고 성공 확률도. 김말순이 의사의 가운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좋으니 제발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최미진이 의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최미진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성공 확률도 낮다면서요? 수술하다 잘못되면요? 그리고 식물인간 되면 그 병원비는 누가 감당해요? 전 돈 없어요. 김말순이 기가 막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돈이 문제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최미진이 건설사 관계자를 힐끔 쳐다보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는 돈 많아서 좋겠네요. 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겠어요. 가망도 없다는데 무리하게 수술해서 빚더미에 앉느니 그냥 편하게 보내주는 게 준호 씨를 위해서도 낫지 않겠어요? 김말순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마이너스. 미진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말순 씨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김말순이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아들 목숨 가지고 장사하려고 해? 비켜라. 수술은 내가 시킨다. 미진이 뺨을 감싸쥐고 악을 썼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저예요. 어머니는 아무 권한 없다고요. 누구 맘대로 수술을 해? 건설사 직원이 난처한 듯 끼어들어 미진을 데리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말순 씨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슴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말순 씨는 칸 안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최미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대박 났어. 그 인간 오늘 내일 해. 수술? 안 시키지. 그냥 두면 알아서 갈 텐데 뭐하러 돈을 써? 화장실 칸 안에 숨죽이고 있던 말순 씨의 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최미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건설사에서 합의금으로 5억 준대. 내가 그거 받자마자 바로 현금화해서 뜰 거니까 비행기 표나 알아봐. 이 지긋지긋한 한국 뜨자고. 시어머니 돈은 못 뺏었지만 남편 목숨값이 쏠쏠하네. 말순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여자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미쳐 남편의 목숨을 팔아먹으려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낸 말순 씨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화장실을 나갈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화장실을 나온 말순 씨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서슬 퍼런 살기만이 감돌았죠. 내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악마 같은 며느리가 돈을 챙겨
도망가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강 회장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 대표? 무슨 일입니까? 김말순이 수화기를 붙잡고 울음을 삼키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와주세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 악마 같은 년 잡아야겠습니다.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막아야 해요. 강 회장은 말순 씨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태산 변호인단 보냅니다. 그리고 병원장에게 전화 넣어둘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전화를 끊은 말순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아들의 얼굴 위로 옛날 등 뒤에 엎고 장사를 하던 꼬물거리던 아기 때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김말순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왔다. 저승사자가 와도 내 아들은 못 데려가.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최미진이 건설사 직원과 서류를 주고받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뒤에 성난 호랑이, 아니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 김말순이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과연 말순 씨는 아들의 수술을 강행하고 도주하려는 며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 VIP 상담실, 최미진은 다리를 꼬고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5억이라는 숫자로 가득 차 있었죠.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든 말든 건설사에서 입금할 합의금만 받으면 바로 공항으로 튈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도장을 찍은 합의서와 여권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미진이 은행 직원을 재촉하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입금이 왜 이렇게 늦어요? 건설사에서 보냈다고 한 지가 언젠데 확인 좀 빨리빨리 안 해요?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당황한 기색으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게, 고객님 잠시만요. 전산망에 오류가 떴는지 입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좌 자체가 동결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최미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동결이라니? 내 계좌가 왜? 누가 감히 내 돈을 막아? 그때 VIP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김말순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태산 로펌 변호사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 있었죠. 말순 씨는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김말순이 며느리를 노려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돈? 그게 내 돈이냐? 내 남편 목숨값이지. 천벌 받으련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최미진이 뒷걸음질치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그리고 경찰은 또 뭐예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미진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미진 씨, 법원으로부터 당신의 보호자 권한 정지 및 친권 행사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와의 불법 합의 시도, 남편에 대한 살인 미수방조 및 과거 시어머니 재산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최미진이 악을 쓰며 서류를 찢으려 들었습니다. 이거 다 무효야. 내가 아내야. 내 남편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경찰이 미진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진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최미진이 말순 씨를 향해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니가 진짜 내 돈 내놔. 5억 내 거라고. 이거 나 비행기 타야 한다고. 김말순이 잡혀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래, 비행기는 못 타도 콩밥은 실컷 먹게 해주마. 감옥 가서 평생 참회나 해라. 다시는 내 아들, 내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미진이 경찰차에 실려 사라진 후 말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수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김말순이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갑시다. 우리 준호 살려야지. 내 새끼가 기다린다. 병원으로 돌아온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강 회장이 힘을 써준 덕분에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교수팀이 헬기를 타고 도착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붉은 등이 켜지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순 씨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하염없이 기도했습니다. 김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제발 우리 준호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자식놈 기죽이지 않겠다고 돈으로만 키운 제 죄입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제발 아들은 돌려주세요. 강 회장이 곁에 앉아 말순 씨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김 대표 기운내요. 준호 그 녀석, 어머니가 끓여주는 국밥 한 그릇 더 먹고 싶어서라도 일어날 겁니다. 그렇고 말고.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뜰 무렵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순 씨는 튀어나가듯 달려가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말순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준호는요? 살았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뇌압이 많이 올라가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지는 환자분 몫이지만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말순 씨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박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엎드려 자고 있는 하얀 머리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불과 1년 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어머니의 굽은 등을 보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준호가 산소 마스크 안에서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그 작은 소리에도 말순 씨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뜬 아들과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김말순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준호야, 나 보이냐? 엄마 알아보겠어? 아이고, 내 새끼. 깨어났구나, 깨어났어. 박준호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 같은 놈 살리겠다고. 엄마 고생만 시키고. 김말순이 아들을 와락 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살아줬으니 됐다. 네가 살아만 있으면 엄마는 억만금을 잃어도 좋다. 이제 우리 나쁜 꿈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응? 박준호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은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넓고 포근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잊고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병실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독하디독한 악연은 끊어지고 끊어질 뻔했던 천류는 다시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을 끝낸 말순 씨와 준호에게는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 가족의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다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로 위압감을 주던 강남의 100평 펜트하우스는 이제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김말순의 따뜻한 쉼터라는 소박한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고요. 거실에는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들과 가출 청소년들이 둘러앉아 수박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1년 전 창고방에서 울던 그 노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김말순이 좌중을 둘러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자식 기죽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벌어서 이 큰 집을 샀죠.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집이 크다고 행복이 큰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넓어야 진짜 부자라는 거리요.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맨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연설을 들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무렵 준호는 서둘러 김말순 원조 국밥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장님 아들이 아닌 주방의 막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는 조금 불편했지만 뚝배기를 나르는 그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야무졌습니다. 점심시간 밀려드는 손님들 사이로 준호가 쟁반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그의 진한 과오를 씻어내듯 반짝였습니다. 박준호가 손님 테이블에 깍두기 접시를 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님, 국물 좀 식으셨죠? 제가 따뜻한 걸로 좀 더 리필해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단골 손님이 준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총각, 아니지 점장님. 요즘 얼굴이 아주 폈어. 예전에는 인상 쓰고 다니더니 이제야 사람 같네. 박준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헛것을 쫓고 살았나 봅니다. 지금 땀 흘리며 사는 게 진짜 사는 것 같습니다. 오후 브레이크 타임, 준호는 잠시 가게를 비우고 어두운 표정으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 두꺼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수의를 입은 최미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과 화장은 온데간데였고 푸석한 얼굴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녀는 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최미진이 수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왔어? 나 좀 꺼내줘. 여기 사람들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탄원서 좀 써달라고 해봐. 응? 박준호는 말없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유리창에 대고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박준호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진아, 그만하자. 반성? 넌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내 목숨값 5억, 그거 챙겨서 도망가려던 거.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최미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그건 잠깐 미쳤던 거야. 우리 좋았잖아. 준호 씨, 나 버리지 마.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도장 찍어서 변호사 편으로 보내. 위자료는 청구 안 할 테니까 그걸로 감사해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어머니 입에 올리지 마. 넌 그럴 자격 없어. 준호가 뒤돌아 나가자 미지는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후회라기보다는 끝까지 놓지 못한 욕망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국밥집 옥상 정원에서는 조촐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말순 씨와 준호, 그리고 강 회장과 직원들이 둘러앉아 삼겹살을 굽고 있었죠.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고소하게 퍼졌습니다. 강 회장이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말순 씨의 접시에 올려주며 은근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김 대표, 이제 재단 일도 자리 잡혔고 가게도 준호가 잘 꾸려나가니 우리 어디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지 않겠소? 남해 쪽에 벚꽃이 아주 절경이라던데. 김말순이 상추를 털며 눈을 흘겼습니다. 아이고, 회장님도 참. 칠순 넘어서 무슨 놈의 꽃놀이입니까? 남 부끄럽게. 강 회장이 허허 웃으며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 인생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인데 나랑 가서 꽃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남은 인생 친구처럼 그렇게 지냅시다. 싫토? 말순 씨의 얼굴에 수줍은 홍조가 번졌습니다. 싫지 않은, 아니 내심 기다렸던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때 준호가 쌈을 크게 싸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엄마, 회장님 말씀 들으세요.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 즐기세요. 가게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김말순이 입안 가득 쌈을 우물거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원수 같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돌아온 아들은 이제 든든한 나무가 되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이 소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키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고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죠.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김말순이 허공을 향해 건배를 제의하듯 잔을 들고 독백했습니다. 영감, 보고 있나? 당신이 아끼던 라디오는 깨졌지만 우리 아들놈은 깨진 그릇 붙이듯 다시 사람 됐다. 나도 이제야 짐 내려놓고 숨 좀 쉬네. 바람이 불어와 말순 씨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먼저 간 남편이 보내는 따뜻한 대답 같았습니다. 김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따, 고기 맛 한번 좋다. 내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봄날이여. 위하여. 모두의 잔이 경쾌하게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고 말순 씨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김말순과 그녀의 가족에게 비로소 따뜻하고 완벽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말순 할머니의 통쾌한 반격과 가슴 찡한 성공 스토리 어떠셨나요? 백평집을 주고도 창고방 신세를 면치 못했던 할머니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정말이지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그 자체였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봄날이라며 활짝 웃으시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긴 여운을 남기네요.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다 정작 나를 잊고 사는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혹시 모를 시련 속에 계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장 화려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